중견기업팀 염기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에는 최근 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여기 오신 수출기업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명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회계법인 소주연 회계사님께서 해외 공장 운영 실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품목별 관세 조치 내역과 기업들의 애로 상담 사례를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코트라의 지원 사업도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에 4시부터는 3.1회계법인, 관세법인 커스엔에서 이번 미국 관세 정책 관련해서 1:1 상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지식재산보호원에서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기업당 2,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 강상혁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상혁 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중소중견기업 본부장 강상엽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3.1 회계법인에서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소주연 회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그 워싱턴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하면서부터의 진짜 뭐라 그럴까요? 격변하는 그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는, 느끼고 있을지는 저도 진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트라에서는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관세 대응 119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이 노력이, 우리가 이 하는 모든 노력들이 제가 워싱턴에서 이제 지켜봤을 때를 보면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정책이 한동안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코트라에서 특히 관세 대응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이런 지원 대책에 좀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에서는 우리 회계사님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해외에서 생산 기지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또 오는 6월부터는 코트라 전 해외 무역관과 함께 우리가 이제 관세 대응 119를 비롯해서 그 넥스트 스텝으로 대체 시장을 어떻게 진출해 나갈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번에 좀 저희가 좋은 자리를 매주 업그레이드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셔갖고 들으신 내용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는 또 좀 더 여러분들의 고민과 상담을 담아서 그걸 또 반영해서 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해외 공장 운영 실무 대응을 주제로 특히 이전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3.1 회계법인의 소주연 회계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트라 관계자 여러분께. 그리고 저희 소개를 먼저 하자면 갑자기 왜 뜬금없게 나타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코트라에서 물론 관세 대응 119 해가지고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계시지만
뭐 3일 회계법인에서도 글로벌 통상 솔루션 센터라고 해서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관세도 있고, 전 이전 가격 하는 사람도 있고, 공급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뭐 제가 지금 오늘은 이전 가격을 중심으로 가져왔지만 좀 종합적인 해결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저희가 이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또 지원 사업에 저희 선정 업체이기도 하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꼭 오늘 다 담지 못했어도 나중에라도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주현이고요. 3일회계법인에서 이전가격팀에서 이전가격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요청받을 때 첫 번째로 받은 게 해외 법인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달라,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달라, 그리고 이전 가격 중심으로 해달라, 이렇게 3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 가격에 앞서서 그럼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사실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매일매일 요즘에 제가 자고 일어나기가 무섭습니다. 밤사이에 잠만 들면 자꾸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고 일어나기가 무서운데, 그런 일들이 어쨌든 벌어지고 있는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이전 가격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자꾸 이제 뭐 가이드를 나오면 이전 가격 하는데 도대체 이전 가격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걸 같이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이전 가격이랑 맞물려서 관세를 어떻게 줄일 건데 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요청을 받고 나서 아까 먼저 도착해가지고 한 1시간 전쯤 왔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쭉 발표할 걸 봤더니 관세적인 내용들은 뒷부분에 훨씬 더 상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 중에서 관세 부분 내용들은 좀 축약하고 이전 가격 내용하고 그 다음에 좀 실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 제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게 발표를 드릴 수도 있는데요. 시간대가 2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거의 반은 졸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톤 높이고 말도 입으로 조금 빨리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어쨌든 이쪽에서 밥 먹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저의 20년 노하우를 30분, 40분 안에 싹 뺏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귀한 시간 투자해서 오셨으니까 저도 좀 빨리 부지런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가운데 보시면 행정명령만 109개인데 저게 3월 11일자고요. 한 달 저거 지금 저 업데이트하기가 무서워서 아직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었는데 저거 이제 120개가 넘어갑니다. 행정명령을 계속 쏟아내면서 사실 원하는 건 왼쪽에 있는 숫자였죠. 보편관세 10%만 때리면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사실 2조도 원도 지금 감이 안 오는데 2조 달러고요. 행정명령만으로도 저런 세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대단하죠. 역시 미국. 그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냥 단순 회계법인이니까 단순 산수한 겁니다. 단순 산수를 하면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24년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 달러가 좀 감이 안 오겠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걸 제 원화로 환산했더니 그냥 45조 원이 그대로 미국한테 가는 거죠. 보편관세 1년만 매기면 24년 수출한 거가. 주요 기업들을 한번 봤습니다. 삼성전자 보고서를 보면, 사업보고서가 이제 매년 나오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입니다. 미국의 1년에 수출 51조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관세를 부과받으면 12.8조 원입니다. 작년 1년 장사해서 12.3조 원 벌었거든요. 작년 1년 장사한 거 적자입니다. 현대차 마찬가지죠. 지금 뭐 31조 원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작년 내내 23조 수출했습니다. 관세 25% 부과되면 6조 원입니다. 영업이익 작년에 6.6조 원 벌었거든요. 1년 내내 장사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미국에 갖다 바치는 이 정도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당장 실현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다. 국가별로 기업별로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끌기 위한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은 보도자료에서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다음에 그 강의하실 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키워드만 하고 지나갈 건데, 결국에는 그럼 뭘로 한미 FTA,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아니, 한미 FTA 있는데 왜 부과되는 거예요? 한미 FTA가 있는데 진짜 부과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진짜로 부과됩니다. 진짜로 부과가 되는 거고, 그럼 뭘 근거로 부과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인데, 그 두 번째는 요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로 뭐 좀 요즘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치적인 거 전혀 아니고요. 계엄에 해당하는 국가 비상 대책 관련된 법에 근거한 행정명령. 하나는 무역 구제를 위한 무역 확장법에 대한 거 하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첫 번째는 그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상호관세, 여러분들이 그 기사들로 보시는 보편관세, 상호관세, 요게 이제 그 계엄이니까 아무거나 할 수 있죠. 그렇게 발효된 법이 보편관세, 상호관세입니다. 전 세계 어느 법을 뒤져봐도 관세의 종류에 상호관세란 말 없습니다. 보편관세란 말 없습니다. 그냥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과가 되는 거고, 특징은 국가별로 부과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두 번째는요. 자동차, 의약, 반도체, 품목군을 딱 찝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산업에 피해를 주는 거야. 미국에 산업에 피해를 주니까 이거는 품목에 따라서 이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거니까 어떻게 써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관세는 너무 집중해서 들으셨으니까 제가 살짝 지금 잠깐 호흡이 딸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입이 잠깐 마르는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등등등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는 국가별, 하나는 품목별 이렇게 근거라고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 목적으로 기자분들이 이런 걸 되게 정리를 잘 하는데 아무튼 기자분들은 아무래도 본인들 목적에 맞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 기업에 좀 영향이 있을 만한 내용들로만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한 건데요. 요거는 연쇄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몸풀기였습니다. 생산지 전략을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개요 부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교양 강의 들으신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글로벌에서 공급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최근 25년이라고 제목이 크게 돼 있죠. 왜 25년일까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25년입니다. 아니 10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상호관세 25%에서 25년인가요? 네, 반응을 좀 해주세요. 제가 2001년생이어서 25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아들이 2001년생이면 좋겠지만 저는 2001년생도 아니고 뭐 저희 아들도 2001년생이 아닙니다만 2001년부터 정리한 이유는 중국의 WTO 가입이 2001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공급망이 딱 변하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클린턴 때였는데요. 왜 그러면 클린턴은 중국을 목을 비틀어가지고 WTO를 가입시켰느냐. 이후부터 쭉 정책을 시행하다가 제조업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무너졌으니까. 머리를 생각을 한 거죠. 중산층의 미국에 실질 임금을 올리려면 미국은 너무 비싸니까 중국에서 좀 싼 지역에서 생산한 걸 들고 오면 내가 똑같이 100원을 벌었는데 10원 주고 사는 거랑 1원 주고 사는 거랑 체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질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중국을 목을 비틀어가지고 WTO에 가입시켜서 편입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른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 실질 임금이 그래서 미국이 월급은 안 올랐는데 실질 임금이 올라가요. 그리고 미국의 굉장히 경제 후생에 도움이 됐다고 당시에는 클린턴의 업적으로 나오죠. 어쨌든 그러면서 2001년에 중국이 세계 무대로 등장을 합니다. 쭉 등장을 해가지고 금융위기도 겪고 뭐 여러 산불도 나고 이제 저희 되게 글로벌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이제 글로벌리 확산 기제로 하면서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 노릇을 하게 되죠. 제조업이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개편이 딱 됩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체크한 20년도에 무슨 날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딱 터집니다. 모든 제조업은 다 중국에 있었어요. 마스크를 구하려는데 마스크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각 국가들이 회의에 이제 나서죠. 우리는 왜 제조업이 없는가? 알고 봤더니 다 중국에 있었네요. 우리도 제조업을 각자 부흥시켜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니어쇼어링, 온쇼어링이 이때부터 이제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공장을 들어와라.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메이크 인 인디아에서 들여오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니어쇼어링 당시에 이제 바이든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를 활용해서 들어와라라고 해서 정책들이 시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에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데는 뭐 현대차 마찬가지로 10개 이상의 생산법인들이 있었고요. 생산 다각화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때 이미 중국이 이제 근 2001년부터 10년에서 10년 중반까지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제조업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경쟁력이 중국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더 이제 임금이 저렴하고 중국이 당시에 또 2면 3감이라 그래가지고 당시에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 2년은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3년은 50%를 감수해줬습니다. 100원을 벌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혹은 적게 내고. 한국보다 메리트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중국들이 기술 쭉 빼가고 20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과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니네 중국에서 그동안 돈 많이 벌었지? 돈 내. 2010년도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전 가격 과세가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저의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중국에 있는 한국 법인들이 전부 다 이전 가격 과세를 당했습니다. 아 뜨거 하고 이제 그때부터 2010년에서 15년부터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로 이제 더 많이 진출을 하고 삼성전자도 베트남으로 가게 됐죠. 베트남에서 웰컴 이러면서 그때 쏟아져 나온 이제 물량에 대해서 받아주면서 우리는 10년간 법인세 면제해 줄게 이러면서 정책을 같이 유인책을 썼습니다. 근데 중국에 여러분들 처음에 기억이 너무 젊으셔서 안 나시겠네요. 저만 기억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2001년도에 개방할 때 중국 시장 개방할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인구가 13억이니까 컵라면 1원만 남겨도 13억이 남아요. 뭐 이러면서 갔거든요. 중국 시장이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두 가지로 짜죠. 중국 내수 일부, 그 다음에 크타 글로벌 이렇게 해가지고 30-40%는 이제 중국 사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일부 수출을 하고 대체가 안 되는 부분 60-70%는 중국 내 자산과 신규 투자를 이제 나머지로 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블록화되는 형상으로 가기 시작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남아시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대륙별로 경제가 이제 이렇게 블록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보셨던 글로벌 경제, FTA 이런 게 이제 점점점 약화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칼춤을 추는데 왜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있느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려면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안 팔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탑5 소비 시장인데 2030년이에요. 앞으로 5년 뒤에도 미국은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 됩니다. 왜냐면 미국은 인구도 많고요. GDP도 높고요. 구매력도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진 물품이 전 세계에서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구매력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된 데는 얼마나 큰 시장이냐 봤더니 저희가 이제 제조업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 빌 클린턴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사이에 없어진 제조업 자리 수가 660만 개래요. 정확하게 통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600에서 660만 개 사이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400만입니다. 400에서 44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큰 일자리가 미국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리쇼어링, 온쇼어링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IRA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020년, 2023년, 2024년 해가지고 점점점 투자 금액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보조금을 줬습니다. 공장 지으면 돈 줄게. 투자할 때도 주고요. 생산할 때도 줍니다. 생산 대수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을 했었고 막 바이든이 막 나와가지고 본인의 성과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가장 많이 투자를 했었다 자랑하는 인터뷰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때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을 해서 지금은 거의 다 많이 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들어오라고 하니까 계속 검토하고 계시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가격 개요는 제가 사실은 장표 들어가기 전에 이전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눈높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전 가격이 뭔지 안다. 들어봤다. 네. 좋네요. 상당히 수줍어서 못 드신 거죠? 다 아시는데. 네. 제가 이전 가격을 설명할 때 사실 개념을 제가
아무리 이전 가격을 저도 이제 사실은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의를 꽤 잘하잖아요. 여러 기관들에서 강의한 거에 항상 그 강사 만족도 평가하면 1등하고 그랬습니다. 꽤 잘하는 사람이요. 믿고 들으셔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게 쉽게, 왜냐하면 뭐 해외 국외 특수자간 거래, 국외 특수자간에 거래되는 가격 어쩌라고, 이전 가격 영어로 뭔가요? 트랜스퍼 프라이싱 어쩌라고,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이전 가격이 뭘까요? 왜 이전 가격이라고 부를까요? 이러면서 제가 보통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짜장면집을 하나 차립니다. 제 3일에서 지금 파트너 6년 차인데요. 잘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곧 미래를 계획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계획하면 보통 뭐 기업하시는 여러분들처럼 전 재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짜장면집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짜장면집을 차리려고 그래요. 은퇴하고 이제 짜장면집을 차리면 어쨌든 퇴직금이 조금 있을 거니까 저는 돈을 댑니다. 그럼 짜장면집 차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크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안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주방장이 필요하죠. 일단 짜장면 만들 사람. 요즘에는 뭐 배달의 민족이 있긴 합니다만 배달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적어도 2명은 있어야겠죠. 뭐 제가 사업을 하면서 뭐 홀을 볼 수 있으니까 서빙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3명이 적어도, 혹은 전주 겸 서빙, 그 다음에 주방, 그 다음에 홀, 이렇게 이제 3명이 필요한데 마침 저한테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다복하죠. 아들이랑 딸이랑 좀 시원찮아요. 뭐 학교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래, 너네 뭐하니, 그냥 나랑 같이 사업이나 해서 돈을 많이 벌자 해가지고 셋이서 이제 짜장면집을 저희 동네에 차립니다. 아들이랑 딸이잖아요. 둘 다 대학생이에요. 월급을 얼마 줘야 될까요? 참고로 저희는 아들내미가 좀 반반하게 생겼고요. 딸내미가 저를 안 닮아가지고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배달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동네 언니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이제 딸내미는 주방에서 짜장면을 만들겠어요. 아들이 오빠입니다. 성희롱 발언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 자식입니다. 네. 얼마 줄까요? 한 달이 끝나고 이제 어쨌든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걔네들도 먹고 살 거니까. 얼마씩 주면 될까요? 누가 그러시던데 딸내미는 번 거 다 주고 아들내미는 최저임금 주신다고.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보통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일단 최저임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니면 최저임금 아니고 그냥 대학생 일방 용돈 해가지고 한 달 내내 부려먹을 때는 주방장이랑 그 배달원으로 부려먹고, 돈 줄 때는 이제 난 부모니까. 어쨌든 한 달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월급을 줘야 되겠죠? 월급을 주면 뭘 떼죠? 여러분들 근로소득세 뭐 월급 통장에 찍히는 거 보고 찍히기도 전에 가져가는 돈들 있잖아요. 세금. 원천세를 뗍니다. 제가 이제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나는 딸아들 구분하지 않고 100만 원씩 월급을 줬습니다. 첫 딸은 개업발이 있어가지고 장사가 되게 잘 됐어요. 돈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저는 이제 사업소득으로 장사한 걸 신고를 했겠죠, 국세청에. 집이 콩가루 집안이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주소가 다 달라요. 저는 서초동에 살고 아들은 용산에 살고 딸내미는 저 경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 학교 근처에서. 경기도 지역과 용산에서 이 친구들의 소득세 내역을 봤습니다. 이상하다. 얘네는 분명히 중국집에서 일했는데 다른 애들은 요거 봤는데 얘네는 왜 이렇게 조금 받지?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남의 집 가서 장사한 애들은 배달원을 하면은 배달원 월급, 주방장 월급을 하면 주방장 월급을 받는데 어라? 얘네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을 다르게 받네?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수입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의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던 서초구청 그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얘는 장사를 잘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나 보다. 세금 많이 내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딸내미, 그러니까 주방 일을 했으니까 제일 억울한 게 주방이겠죠. 뭐 여러분들도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주방장 월급이 그 배달원 월급보다는 많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럼 넌 주방장인데 월급을 왜 100만 원밖에 못 갖고 왔어? 너 주인한테 가서 더 받아와. 그래야 나도 소득 원천세 더 떼가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찌릅니다. 안 믿기세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똑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이전 가격이에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명드렸던 저희 딸내미 중국집은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생산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중국, 멕시코에 있는 정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니 제3자한테 예를 들어서 애플이 제조공장 갖고 있단 말 못 들어보셨죠? 폭스콘이라고 제3자랑 거래합니다. 애플이 자기 공장에서 생산했단 말 못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어디서 생산하죠? 베트남 생산공장에서 생산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과세당국에서 생각하기에는 애플이 폭스콘한테 주는 이익률이나 베트남 법인에서 삼성전자의 베트남 법인이 영업이익률을 나오는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야겠죠. 왜냐면 똑같이 생산법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베트남 이익률이 엄청 낮아요. 본사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막 이익률을 뺏어왔어요. 베트남 과세당국 입장에서 어떻죠? 이런 너네도 폭스콘만큼 이익을 내야지 라고 하겠죠. 판매법인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월급을 받았어야죠. 남이면 그 돈 받고 하겠어요? 적자 내고? 저라도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어디 뭐 하시는데 저라도 100만 원 받으면 장사 안 하죠. 일 안 하죠. 이런 걸 똑같이 과세당국에서 주장을 합니다. 배달원은 판매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법인은 남들이 생산하는 생산법인만큼 이익을 내라. 판매법인은 남들이 배달하는 만큼 이익을 내라. 판매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지금은 조금 업종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모아던 회사죠. 거관꾼이죠. 그룹사에서 쭉 모아가지고 사다가 파는 거 대행만 해줍니다. 사다 파는 회사죠. 뭐 그룹사에서 사다 판다고 어떤 그룹사는 이쁘니까 더 돈 많이 받고 어떤 회사는 어려우니까 조금 받고 그렇게 못하는 거죠. 다 똑같이 받아야겠죠. 그런 게 남처럼 장사해라. 가격을 이전할 때 남과 동일하게는 아니지만 남처럼 해라. 이게 이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이 관세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요. 왼쪽 빨간색이 이제 관세죠. 뭐 보편관세도 있고 상호관세도 있고 FTA 머리 아픈 FTA도 있고 그 외에 또 수입할 때 뭐 따라오는 수많은 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뭐 트럼프가 수출 규제하신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아침에 또 난리 나가지고 엔비디아 혹시 주식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오늘 주가 폭락했죠. 무역구제 부분입니다. 반덤핑, 상경관세, 전략물자. 참고로 오늘 그 설명회에 그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전략물자 저희 전문가도 와 계시니까 혹시 수출통제나 전략물자 궁금하시면 1:1 상담에 뭐 문의하셔도 됩니다. 아래 부분이 이제 이전 가격 부분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뭐 상관없으실 것 같고 IRA도 아마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고 이전 가격 재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원에 팔았습니다. 미국 법인에 100원 곱하기 보편관세 10원의 관세를 냅니다. 저는 해외 법인을 갖고 있는 거죠. 아는 사이예요. 뭐 관리 담당에 나가 있든 법인장에 나가 있든 CFO가 나가 있든 야 너 90원에 받아. 아 관세 많이 밀린다는데 90원에 받으면 90원 곱하기 9원 세금 내고 그럼 원래 100원 하는 거랑 똑같죠. 100원 곱하기 한미 FTA에서 0 하나 90원 곱하기 9 10% 해서 9 하나 99원 큰 차이 없습니다. 자, 너 이제 90원에 물건 사가. 90원으로 이전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럼 미국 법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100원에 사서 120원에 팔았으니까 20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90원에 사서 9원 세금 내고 어차피 120원에 똑같이 팔겠죠. 당장 소비자가 뭐 관세 올랐다고 물건값 안 올려줄 거니까. 그럼 이제 법인 이익률이 원래 20원이었다가 21원이 됐습니다. 법인세 1원만큼 더 내야 되네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10원만 낮추고 싶지 않을 거예요. 30%, 40%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100원짜리가 이제 70원이 됩니다. 60원도 돼요. 어떤 부분들은 저한테 막 30원에 팔겠다고 괜찮냐고 연락이 옵니다. 왜 30원? 언제 얼마나 올릴지 모르니까 일단 안전하게 30원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법인 이익률이 어떻게 되죠? 70원이 되는 거죠.
9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국세청에서는 어차피 이게 어디 가는 돈이 아닙니다. 다 내 돈이에요. 원가가 얼마 들지 간에 일단 최종 120원에 팔았고 그 사이에서 이익을 한국이랑 해외 법인이랑 나눠 먹는 거거든요. 풍선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싸게 산 만큼 한국에서 법인세를 덜 냈겠죠? 싸게 팔았으니까 한국은. 그만큼 미국으로 이전돼서 미국에서 법인세를 더 낼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점점 가격이 낮아질수록 한국 국세청에서 낼 세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미국은 점점 낼 세금이 많아져요. 근데 또 그렇긴 싫죠. 왜냐? 한국은 법인세율이 20% 뭐 조금 뭐 감면받고 어쩌고 하면 그 실효세율이 거의 10%대인데 미국은 뭐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만 좀 뭐 40%대고 나머지는 20%대긴 하지만 anyway 한국보단 법인세율이 높습니다. 아니 그걸 왜 또 미국에서 갖다 주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다시 이제 관세 가격을 낮춰가지고 준 걸 다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일단 통과는 이제 관세 조금 내고 했으니까 거기 쌓여있는 이익을 갖고 오고 싶죠. 사람 생각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맨날 연락 와요. 어떻게 갖고 오면 되냐. 근데 어서 들어가지고 그냥 갖고 오는 건 안 되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없던 로열티가 생깁니다. 로열티로 갖고 오면 안 돼요? 아니면 생산지원비, 뭐 경영자문 수수료, 갑자기 경영자문을 제공하면서 자문 수수료를 갖고 오겠대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미국은 선진국이어서 TPA라 그래서 이전 가격 조정으로 그냥 한 방에 돈 갖고 올 수 있거든요. 남는 돈. 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정상 가격으로 장사한다 라는 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뭐 1,000만 불을 쏘든 1억 불을 쏘든 그냥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 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관세 가격 과표도 낮추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칩이 안 걸리게 돈도 가져올 수 있고 와 이거는 100점짜리 답안인가? 생각하실 수 있죠.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니겠죠. 양쪽 과세 당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전 가격은 국세 쪽이었기 때문에 양쪽에 국세청만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미국의 관세청까지 이제 3자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뒤에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전 가격 정책을 이제 새로 짜는 회사들 혹은 내 이전 가격이 원래 맞았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관련해가지고 사실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안 하실 텐데 그래도 꽤 많이 뭐 중국에서 부품 사다가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에서 조립해가지고 미국으로 팔았던 회사들은 많이 생산지 전략이라고 표현해서 좀 거창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공급망을 돌리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이중 공급망 얘기 나오죠.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 외.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는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으로 짜고 미국 외 시장에는 그냥 다 중국산 넣어가지고 하는 이중 공급망도 요즘에 지금 짜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규제에 맞춰서 변화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결국에는 이거 하면서 기업하기 정말 힘든 게 사실 통상만 규제 사항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맨날 뭐 ESG 보고서 내라, 공급망 보고서 내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핵심 광물 좀 뭐 이렇게 취급하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산 뭐 핵심 광물 일부 안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좀 FOB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말로 설명드리려고, 왜냐면 이게 인쇄된다고 하니까 저희의 무슨 이렇게 노하우가 담뿍 담긴 그 결과 발표처럼은 인쇄물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회사의 지적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용으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그냥 표면화 해가지고 넣은 건데요. 도식화 해가지고 수출 가격이 한국에서는 한 100원쯤에 나가겠죠. 그리고 원가가 얼마든 간에 한미 FTA를 거의 다 수혜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가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기본 세율 자체가 프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유무역을 뭐 추구하면서 본인들부터 되게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그냥 기본 세율 자체가 프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또는 기본 세율이 프리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100원에 가거나 아니면 아시아는 이제 한국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을 했겠죠. 다행히. 그래서 수출 가격에 이제 원가에 마진 붙여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멕시코에 이제 뭐 현대나 기아나, 기아가 저기 멕시코에 있죠. 삼성, 뭐 LG, 뭐 기타 등등의 이제 한국 주요 업체들이 멕시코에 있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올려보내는 USMCA를 통해서 미국으로 올려보내는, 그래서 이제 원가로 치면
한국이 100원이면 한 아시아는 한 70원 되고 멕시코는 한 8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회사들 비율을 보면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막 복잡하게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죠. 자, 한국은 10% 또는 25%, 뭐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 얼마 맞았죠? 46%. 그럼 이제 아까 그 20원, 30원의 갭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 넘어가는 거 한 80원에 가고 있었거든요. USMCA는 면제야. 인품목도 있는데요. USMCA지만 안 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하실 것 같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USMCA여도 자동차 중에서 비미국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긴다고 돼 있거든요. 미국 부품만 인정해 줄 거야. 어떻게든 미국을 공급망 안에 넣으려는 규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같은 품목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생산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중국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들고 나올 건지 그 부분을 가지고 관세를 더 내고 갈 건지. 근데 사실 관세 145% 내고는 수출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막 라인의 일부라도 뭐 부품의 일부라도 빼가지고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번에 좀 안타까운 사태이긴 하지만 미얀마 같은 국가들은 GSP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못 사는 국가한테는 관세를 할 수 없으니 니네는 예외를 해줄게 라고 하는 국가 중에 미얀마가 있어요. 예전에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다들 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다들 젊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 지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특별히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공장들이 다 인도네시아로 갔죠. 인도네시아도 물가가 오르고 수율이 이제 그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가만 옆에 보니까 태국 옆에 캄보디아라고 있는데 걔네가 아직 그걸 지정을 받고 있었어요. 전자제품의 일부 계열사들이 다 또 캄보디아에 공장을 지었죠. 캄보디아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지 제외가 됐습니다. 가만 봤더니 아시아에 미얀마가 남았네요. 그렇게 해서 미얀마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또 다른 생산지를 찾아서 가고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 이제 부과하는 관세가 어떠냐, 부가가치가 어떠냐, 생산 수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관세를 왜 이렇게 열심히 안 받느냐. 사실 100원이나 1000원이나 과표가 얼마든지 간에 관세율이 0이었기 때문에 이전 가격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어차피 이래저래 해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하던 일은 각 국가 간의 이전 가격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는 이제 조정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리 협의할 수 있거든요. APA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에서 판매법인을 운영하니까 영업이익 5%만 낼게. 어차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는 돈이 아니에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나눠 먹는 돈이거든요. 국세청 돈이에요. 한국 국세청, 미국 국세청 돈. 그럼 그 과세권자들이 만나요. 정말 만나나요? 물어보는데 정말 만나요. 정말 만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3, 4번, 예전엔 6번까지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세청 당국끼리 만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오케이.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은 영업이익 5%만 내. 사인합니다. 그러면 그거만 내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러면 100원에 쭉 팔다가 나중에 10원으로 가든 10원에 쭉 팔다가 나중에 100원으로 팔든 상관없었어요. 마지막에 그냥 영업이익 5%만 맞추면 됩니다. 그렇게 이전 가격이 운영이 됐었거든요. 관세는요. 관세는 다 0%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100원이나 10원이나 0%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신경이 쓰여지게 된 거죠. 왜냐면 그때그때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100원으로 할 때 46% 매기는 거랑 10원으로 할 때 46%는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연간 관세를 이전 가격을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시 짜야 되는 니즈가 생긴 거죠. 이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여가지고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을 홀리려고 쓴 건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전 가격 리포트라는 걸 받아보시거든요. 뭐가 정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마음속에 있는 100만 원과 여러분들 속의 마음속에 있는 100만 원과 과세당국이 생각하는 100만 원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가 정상이냐라는 부분을 증명하게 하는데 그 증명을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같은 제3자 컨설팅펌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런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방법들 제3자 가격은 그냥 내가 100원이면 너도 100원 이렇게 똑같이 입증을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재판매는 이제 어쨌든 판매법인이면 얼마의 마진을 보고 파는지, 뭐 원가 가산이면 얼마의 원가에다 더해서 파는지 등등 약간 테크니컬한 거거든요. 이런 테크니컬한 가진 걸 가지고 정상 가격을 입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한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것만 가지고 국세청에서 10시간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기 어차피 기업 관계자분들이니까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기사 조합입니다. 나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고 뭐 정의선 회장님도 가가지고 뭐 투자 발표하셨고 안전벨트 매라 트럼프는 계속 위협하고 있고 뭐 어느 제약회사들은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고 뭐 어떤 회사들 얘기 들어보면 뭐 3개월치 먼저 보냈어요. 그 다음에 3개월치 곧 보낼 거예요. 아직 90일 외됐으니까. 뭐 이런 데들이 사실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 국경지역에 창고들이 윗돈을 줘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창고가 스페이스가 없다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가장 답을 많이 구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정말 이렇게 하면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일 텐데, 뭐, 하늘 아래 사실은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관세는 100년도 더 된 세금이에요. 예전에 관세 100년 전에 어떻게 절감했는지와 지금 어떻게 절감하는지 전략이 다르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을 조정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근데 그럼 조정 맘대로 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 가격. 남들이 생각했을 때 정상처럼 보이게. 어쨌든 나는 감춘다고 했지만 이렇게 나만 머리를 들이밀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봐도 정상처럼 보이게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 거잖아요. 그럼 이제 좀 더 중단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조금 더 그 형식적인 면을 바꿔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제 대체 가격 책정이라고 한 부분이 그냥 이전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 정책 다시 짜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 보니까 그전에는 이전 가격 생각 없이 보내셨어요. 예를 들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0%였기 때문에 수출 가격을 비싸게 넣어요. 원래는 100원짜리인데 한 110원에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에 빠지면은 보험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관세는 어차피 0. 그리고 미국 법인에 굳이 이익을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았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에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근데 관세가 나오니까 갑자기 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경우 이전 가격 정책 내에서 움직이거나 이전 가격을 다시 짜거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그럼 얼마에 팔았어야 맞는가? 110원이 아니라 80원? 70원? 사실은 요 가격에 팔았어야 되는데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덤핑 지금 막 철강 알루미늄 해가지고 계속 때리고 있고 세이프가드 해가지고 좀 세탁기 이런 거 막고 있는데 마냥 낮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수에서는 뭐 100원에 팔고 있었는데 수출 가격이 80원, 70원으로 해가지고 떨어지면 반덤핑으로 조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만 당하는 건 아니고 그 국가의 그 제품에 때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잘하든 못하든 걸리긴 되어 있지만 어쨌든 리스크는 있다. 그 다음에 현지 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낮춘 만큼 현지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회수하는지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가장 문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저런 제도를 알아서 문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뭐 아마존이나 이제 그 미국의 대형 바이어들이 저 스킴에 따라서 서류 갖고 와 이래서 갑자기 전화 오는 거 저게 뭐예요? 이런 거거든요. First L은 어떤 개념이냐면 베트남 삼성전자 예로 들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은 바로 미국으로 갑니다. 다 그래요. 인보이스는 삼성전자 본사를 거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내 IP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만든 거잖아요. 구미 공장이 하는 일을 베트남 공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보이스는 삼성전자 본사를 거칩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중개무역이라고 하죠. 그럼 그 중개무역을 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60만 원의 갤럭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65만 원에 한국에서 사요. 원가 5% 뭐 10% 줘야 되니까 그 이익률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사오면 그 다음에 미국에 100만 원에 팝니다. 그래야 갤럭시를 120만 원, 130만 원 시장에 팔 거잖아요. 요 차액을 이제 한국에서 세금을 냈던 건데요.
첫 번째 팔았던 65만 원 first sale 미국으로 바로 가고 당사자가 2명이 있고 독립거래로 정상을 했으면 이 65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65만 원이 되는 거예요. 35만 원 과표가 줄어드는 거죠. 베트남 아까 46%였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first sale이 근데 이거를 이제 갑자기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원래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왜 안 썼냐? 한국 회사들은 쓰고 있었냐? 아니요. 왜요? 2005년, 2006년에 삼성전자, LG전자 다 검토했었는데요. 실익이 없었어요. 왜냐? FTA 때문에 0%인데 굳이 왜? 저거 다 입증하려면 first sale이라고 처음에 내가 65만 원이 정상이었어 입증하려면 그게 더 힘든데 왜? 그래서 안 했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당장에 뭐 거래처에서 갖고 오라고 협력업체에서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거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할 때 그럼 저거에 응하면 원가가 노출되냐 안 되냐 질문이 되게 많으신데 이게 이제 오늘 듣고 가시면 여러 군데서 저 용어가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어쨌든 이전 가격상 정상 가격임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저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것도 굉장히 큰 절감 방안으로 쓰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은 그냥 샘플인데요. 이거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거 다 말로 하려니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다 챗GPT에 물어보시죠. 저한테도 챗GPT한테 물어본 다음에 질문하세요. first sale 다 물어봤는데 이렇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근데 이건 아직 챗GPT가 못 해주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시면은 품목별로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겠죠. 1화는 베트남 생산, 2화는 캐나다 생산, 3화는 뭐 한국산 생산, 4화는 뭐 믹스처 뭐 1화부터 10몇 단까지 만들 수 있고요. first sale 맨 아래 보시면 first sale도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뭐 한국산일 때, 중국산일 때 임팩트를 쭉 내가 그럼 얼마를 부담해야 되고 해외 법인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다 요즘엔 숫자만 넣으면 저렇게 나옵니다. 어디서 파냐고요? 제가 팝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코트라 사업 뭐 충분히 보조금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쪽 그 지도에 있는 건데요. 제가 사실은 그 강의 시간을 잘 맞추기로 유명한데 죄송합니다. 딱 2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전 가격 재검토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엔 아까 사업의 주관자, 제가 짜장면집 주인이었잖아요. 월급을 얼마 줄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책이에요. 나 그럼 돈 뺄게. 네가 아들한테 딸한테 너 지분 사가. 그럼 이제 제가 월급쟁이로 바뀌는 거죠. 전 카운터만 보고 아들 딸내미가 수익을 챙겨갑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해외법인 이익이 많이 나고 한국은 그냥 로열티만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전 가격을 바꿔가지고 관세 과표를 낮추는 그런 일들 할 수 있습니다. 그 캐릭터 변경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로열티를 줄 거냐 받을 거냐. 그리고 판매법인도 기존에는 그냥 뭐 2%만 줬어 3%만 줬어 했는데 그 정상 가격을 사실은 딱 뿅점처럼 찍을 수가 없어요. 5%, 4% 이렇게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가격은 정상 가격 범위로 나옵니다. 2에서 8%, 0에서 11%.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거냐도 사실은 룸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임가공을 주고 있었어요. 임가공 원래 내 거죠. 내 거는 벌스를 할 수가 없어요. 내 거니까 중개무역이 안 돼요. 근데 얘를 계약상선법인을 돌리면 그때부터 벌스도 되고 중개무역도 돼요. 반대로 또 나는 얘를 계약생산법인 하던 거를 임가공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또 다시 다른 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견 중소기업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전 가격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다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겠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뭐 그 발표 드렸던 것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따 1대1 상담 때 저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좀 자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호흡을 되게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따라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굉장히 경청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주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현재 공급망이 형성된 이유와 이전 가격의 개요, 그리고 이제 실무 대응 방안, 특히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라든가 퍼스트 세일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원래는 저희 그 품목별 조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발표자가 급하게 이제 기재부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대신해서 저희 최근 미 행정부의 주요 통상 정책과
그 진출 유망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좀 들어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 박민경 PM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로 지역통상조사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마켓 인텔리전스, 뭐 통상조사,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코트라 오기 전에는 이제 KDI에 있었고요. 아까 회계사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해외 법인 중에 하나에도 잠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요거를 다 할 건 아니고 저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뭐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기 너무 죄송할 정도로 지금 요즘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으시고 기업분들의 어려움이 크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실 기업분들이 힘드실 때 뭐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어가지고 잠을 줄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정말 긴박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 발표하시기로 한 통상팀장님이 갑자기 막 정부부처 회의 가시고, 저는 밥 먹으러 나가기 전에 제가요? 하고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할 만큼 저희가 이제 정말 긴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책이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지에서도 또 큰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코트라가 그 85개국 131개 무역관이 있는데 거기 이제 현지 무역관으로도 기업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뭐 주말이나 밤에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미국의 수입 관세가 거의 막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막 식당에는 너무 가격이 변동성이 커가지고 메뉴판에 가격이 없는 그런 메뉴판들도 있다고 하고, 왜냐면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시가로 음식을 팔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식당의 문제가 아니라 관세가 시가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을 하면서 막 너도 올리고 막 약간 이런 상황인데, 요것 때문에 지금 아주 다이나믹의 끝판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관세 부과가 언제부터야? 라는 발표가 나자마자,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있자마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비행기 5대를 띄웠죠. 그래서 비행기에다가 핸드폰을 잔뜩 실어가지고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국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아까 회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는 트럭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미국 영토 안에 세이프를 해야 그래도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대기업 임원 출신 분을 뵀는데 그분께서도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답은 얼리시먼트,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기업분들 정도면 이 정도 대비를 지금 하고 있으시고 그래서 고민이 많으셔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부산을 다녀왔는데 부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얼리시먼트에 대한 경쟁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그쪽에 이제 물류 창고를 하나 잡고 계속 기다리다가 배가 나오자마자 싣고 바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지금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평소에 이렇게 그냥 쉽게 싸게 바로바로 살 수 있는 뭐 컨슈머 소비재, 아니면 뭐 계란, 선크림, 이런 것들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막 소비자들 역시 패닉바잉, 사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사야 될 품목에 한국산 선크림이 들어가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이 막 1년치를 막 미리 사놨다, 이런 인증 글들이 계속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른쪽에서는 미국의 현지 기업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관세가 시가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코스트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USMC의 특혜를 받으면 그나마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를 받을 수 있다, 이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업들도 이전에는 조금 더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께서도 USMC 컴플라이언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아보자,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업들이 좀 결정을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결정을 보류하고 뭐 통관도 좀 기다려보자. 뭐 그다음에 뭐 구매도 좀 미루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사실은 제가 있던 법인이 이제 대미 수출용 라인을 신설해서 제가 막 사람도 뽑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런 쪽의 법인에서도 이제 해외 전략을 좀 변경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때야말로 저희가 지금 안전벨트 꽉 매고 정신 딱 붙들어 매고 우리 업계, 내가 속해 있는 업계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눈치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쟁자나 아니면 우리 바이어들의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미국의 최근의 관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너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게 혹시 익숙하신가요? 모든 수입품에 일시적으로 10% 추가 관세를 매긴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고 양보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거를 압박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인기를 많이 받을걸? 요거를 보시면 어떤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2025년이 아니라 1970년대 닉슨 대통령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를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관세는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좀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회계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관세는 원래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뭐 대통령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많이 없는데 우리가 또 의지를 가지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트 하이저 이거 녹음되나요? 할아버지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이게 내가 찾아보니까 몇십 년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라는 법안이 있어. 그래서 비상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 비상시니까 예외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셨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지금 비상이다, 위기다 라고 해서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고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따라가기 너무 힘든데 보통은 이런 플로우로 진행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뭐 SNS에 올려요. 내가 뭐 120%를 때릴 거야 라고 올리면 백악관에서 듣고 아이고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화이트하우스에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화이트하우스에 행정명령이나 행정조치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의를 검토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페더럴 레지스터 관보에 이게 올라가고요. 관보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아니면 HS 코드 리스트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미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CBP에서도 이게 원래 순서가 CBP가 제일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간혹 관보보다 먼저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여기 있는 QR코드 찍으셔가지고 저희 지역통상조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를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정확한 정보를 많이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의 정책은 사실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벽은 높게 치고 우리 미국 안에서 제조업을 키우고 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요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저희 포맷 자체가 그러니까 각 내용별로 위에 QR코드를 만들어놨어요. 저희 지역통상조사실에서 각 이슈별로 바로바로 그 퍼블리케이션들을 이렇게 조사 보고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QR코드를 넣어놨어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행정조치들을 발표를 하고 서명을 막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한 조치가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할 조치들의 큰 그림을 그려준 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고, 그다음에 외국,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고 그 결과가 4월 1일까지 제출이 돼서 요약본을 백악관에서 4월 3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요거를 보시면 그동안에 발표된 내용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시는 거 1번, 그다음에
아직까지 발표가 공식적으로 되지 않은 내용이 혹시라도 여기 결과 보고서에 있는 것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눈여겨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컨대 뭐 이제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 요거가 만약에 이제 없어진다면 폐지가 된다면 대중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국가별 관세는 빠르게 넘어갈 텐데 그 미국 CBP에서 요즘 이 관세를 펜타닐 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펜타닐 관세 기준으로는 중국에 플러스 20%,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에는 플러스 25%가 되는데 단 자동차 공급망을 위해서 모든 USMCA 특혜 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해서는 영세율로 한다라는 말이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USMCA 같은 경우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산업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국 자동차 산업들의 입김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SMCA 원산지 기준 2020년에 상당히 높여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MFN 2.5 관세율을 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어떨까요? MFN 관세율 더하기 USMCA 못 맞추면 플러스 25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USMCA 협정문이라든지 원산지 규정 혹시라도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코트라가 발간한 자료 요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혹시 좀 관심이 많으실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3월 12일부터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시행이 됐죠. 그래서 그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세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정교하게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고 관련된 뭐 Q&A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번에 새로 발표된 것들인데 철강, 알루미늄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업그레이드를 한 거거든요. 아이고, 예. 예.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유예조치,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유예조치인데 너무 많다, 복잡하다, 지저분하다. 그러면 하나로 다 없애고 하나로 통일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야별로 관세가 왜 다르냐. 철강, 알루미늄 25, 15 너무 어렵다. 하나로 통일해라. 25로 통일해라. 그리고 세 번째, 철강, 알루미늄의 관세를 매겨봤더니 이 그 수출자들이 요거를 재가공해서 파생 제품으로 해서 싸게 팔더라. 그거 싫으니까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 범위를 늘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한국 같은 경우에도 263만 톤의 쿼터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무관세로 수출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관 사라졌고요. 다음에 파생 상품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뭐 차량, 항공기, 가전제품, 뭐 운동용구, 가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리스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4월 4일부로 맥주, 알루미늄 캔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또 언제 갑자기 리스트가 추가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 제품이 관세를 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초창기에는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포고령, 화이트하우스나 페더럴 리지스트에 있는 포고령에 명시된 HS 코드인가를 확인을 하셔서 있으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HTS 코드를 만들 때 232조 301조 부과 대상은 챕터 996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통관을 하실 때는 이제 기존의 관세 번호가 아닌 996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273, 766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전체 가격에 25% 관세가 붙는데요. 일부 함량 기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품 중에서 철강,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가격에 대한 비중만큼 거기에다만 이제 25%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리스트는 어디서 확인하냐? 요 QR코드 찍으시면 여기 엑셀 리스트 쫙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전 세계 모두가 철강, 알루미늄 25%를 받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가 관세이기 때문에 각국별로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기존 세율 빵에 25%만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우 MFN 관세가 더해져서 훨씬 높은 관세를 내야 되고요. 이제 숫자가 굉장히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USMCA 못 맞춰요. 어떡하죠?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펜타닐 알파 25 더하기 MFN 더하기 철강 25 하면 50 이상이 되는 그런 관세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의 해답은 하나죠.
원산지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중국산 자재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가공을 하신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을 하실 때 한국산으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최근에 또 미국에서 이제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 요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요 검토가 너무 스트릭트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왔는데 차량용 부분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국산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MFN 더하기 뭐 상계관세 다 때려맞고 301조 아이파에서 72.5% 상당 받으실 수가 있다. 단 이게 만약에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25% 정도만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필요하신 경우에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성차는 4월 3일부로 발효가 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부로 발효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지난밤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뭐 유예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참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완성차에서도 USMCA 특혜관세 대상 완성차 수입 시에는 전체에서 미국산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만 과세를 하고요. 자동차 부품은 이거를 지금 발라내는 작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적용 절차를 CBP에서 수립하기 전까지는 유예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USMCA 특혜 대상 자동차 수입은 자동차 부품 수입은 당분간 0% 관세를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과의 인접성 요거 딱 하나만 보고 멕시코, 캐나다로 이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막 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관세가 만일 혹시 현실화될 경우에는 그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독일 업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공장의 가동을 중단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제가 막 USMCA 원산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막 모든 나라의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지원 기관에서도 캐나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USMCA 꼭 맞추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4분이 나왔네요. 네, 그리고 4월 5일부로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상호 관세, reciprocal tariff 1단계가 부과가 됐죠.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90일의 유예 기간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지금 요즘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게 90일 유예가 선적 기준인가? 뭐 도착 기준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여기도 이제 미국산 부품을 제외한 부분에만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문의가 많이 오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232조 를 근거로 해서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 요거는 상호 관세랑 아예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반도체 품목 관련된 품목도 상호 관세 예외될 예정이고, 요 예외는 영영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232조로 다시 새로운 버켓으로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추가 관세이기 때문에 플러스 되는 거라서 최종 적용 관세는 이제 HTS 코드별로 그다음에 수출하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유심히 이렇게 확인을 계속 하시고 또 어떤 변동성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혼자 정리를 해봤는데 그 위에 있는 표, 그리고 아래에 있는 표가 다르다. 그래서 상호관세, 국가관세 다르고 품목별 관세는 다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이거 사진 찍으셔가지고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소액소포 이것까지도 이제 혜택을 폐지를 했죠. 그래서 관세가 많이 붙는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232조 조사를 지시한 품목이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이 있습니다. 조사를 지시를 했다는 거는 언젠가는 여기다 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의 우회 수출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의 시도가 다른 국가의 수출자, 우리나라 아니면 동남아 이런 다른 국가의 수출자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덤핑 상계 관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럴 때일수록 한미 FTA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비용을 좀 절감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관세가 너무 높아져서 비용 부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좀 싼 거를 들여와서 팔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지키지 못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높은 관세를 받으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미국이 전 세계 20개국하고만 FTA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멕시코, 캐나다, 한국만 미국의 상위 10대 수입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우리가 여전히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꼭 유념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너무 무거운 얘기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제가 지금 10초 남았네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위기 상황을 보면 그 와중에도 좀 기회를 잡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전력 3사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 시장이 원래는 너무 보수적인 곳이라서 어느 정도 그 세일즈 그 규모가 있어야 되고 레퍼런스가 있지 않으면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 위기 상황에 운 좋게 들어갈 수 있었다, 럭키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판이 흔들리는 시기인데 오히려 신규 진입자로서 어떻게든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리 생각하면 장점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중국은 배제하고 새로운 동맹국들과 협력을 하자. 이것도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것들을 보시면 이거 잘 살펴보시면 어느 순간에 그 미국의 수요 분야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시간은 다 돼가지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지역통상조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할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존 프로그램 변경 공지를 미리 못 해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미국 관세 조치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수출 애로 상담 사례에 대해서 해외 진출센터 오기찬 차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해외진출상담센터 오기찬 차장입니다. 오늘 이 설명회 자리가 매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2주차 발표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 발표를 맡으면서 이제 하나 좀 염두에 둔 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이번 주에 얼마나 오실까 조금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나 이 자리에 왔었다 하는 분 좀 손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제 발표 내용이랑 좀 중복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심플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 대응 관련해서 이제 저희 공사에서는 이렇게 파란색 진한 선이 있는 박스들 위주로 이렇게 지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애로 상담 채널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런 정책들이 이제 막 쏟아지듯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제일 정확한 정보들을 이렇게 연방광고나 포고령 원문들을 찾아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들이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 그 메인에 저렇게 배너를 달았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특별 페이지가 나오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 FAQ, 그 다음에 저희 코트라가 생산하는 정보 중에 이거 미국 통상 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서 보실 수 있는 페이지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고, 요것들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앞선 발표에서도 슬라이드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1600번에 7 하나하나 9번. 이거는 관세 사태 이전부터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대표 번호였습니다. 거기 안에 오시면은 2번이 무역투자 상담인데 그 안에 또 5번 관세 대응 119 핫라인을 따로 만들어서 저희 센터 소속 계신 수출 전문위원님들이 계세요. 요거는 공통 직함이긴 하지만 특별히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현업 시절에 뭐 대기업 해외 영업이나 상사 무역업들을 이제 종사하시다가 그런 경력들이 한 20-30년 정도 보유하신 분들이 저희 이제 센터 쪽으로 재취업 하셔가지고 무역 투자 관련한 전문 상담들을 맡고 계십니다. 그 위원님들이 이제 유선이나 현장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무역관에서 확인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법무나 관세법인을 통해서도 저희가 상담을 주선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경향성은 저희가 저 3차에 해당하는 외부 관세나 법무법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상담들을 조금 더 늘려나가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 법인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사항이나 이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예산들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해외 쪽에서 보시면 저희가 관세대응 119 외에 이제 미 관세대응 헬프데스크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전부터 이제 현지에 투자 진출을 하신 우리 국내 기업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던 상담 데스크였는데, 요 네트워크를 저희가 관세 상담 쪽에서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 발표 때 이전 가격도 협의를 이제 발표를 해드렸지만, 이게 이전부터 필요에 의해서 해외 투자 진출을 하고 계신 기업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관세 사태로 인해서 해외 투자 진출을 처음 고려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변화하거나 아니면은 지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상담 채널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 현황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당연히 관세와 관련된 문의가 제일 많고요. 일평균은 이제 지난주가 53건 정도고 이번 주가 69건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2월 중순부터의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사실은 상호관세가 국가별로 이제 발표가 되고 그게 유예되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발표된 시점에서 상담의 내용이나 질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한 10일 정도 추세치만 보면은 월 100건 내외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업 상담 사례인데요. 이 부분이 지난주 대비해서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서도 똑같이 썼던 슬라이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별 차등관세 요게 원래는 4월 9일부로 대체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유예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예외 품목들은 여전히 있긴 한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품목에 해당하는 관세가 별도로 부과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에는 살짝만 반영을 해놨는데 아시다시피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또 면세가 되는,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품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박명경 PM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도 계속 추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사 목적이 특별히 관세를 더 부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면세나 경감을 해줄 것인지 이런 거는 품목별로 좀 많이 나뉩니다.
그래서 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완화가 되지 않겠냐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목재나 이제 구리 쪽은 그 반대 성향을 띠고 있고, 이게 물론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슬라이드가 아마 오늘 제 발표의 핵심이긴 할 것 같은데,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이제 문의를 주시는 양이나 유형들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주로 관세나 관세율, 그거에 대한 계산, 요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다 파악이나 비교가 어느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당장에 거래처 상대하거나 협상할 때, 아니면 내가 바이어를 발굴할 때, 추가적인 시장 조사를 할 때나 아니면 투자 진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현장 상담을 몇 분 이제 해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상담을 해드린 이후에는 코트라도 우리 이제 외부의 상담 역량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대응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Q&A 같은 것들을 몇 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건 제가 뭐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에 진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내 기업 파트너를 이제 현지에서 찾으려는 수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의 주시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목 HS 코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나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재조정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새로이 그러면은 하나는 판정을 받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아예 변경 신청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의들이 많이 오고, 특히 이제 중국의 생산 기지를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원산지도 똑같긴 하지만 HS 코드나 원산지 변경에 따라서 이게 결국은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룰링 제도가 이제 HS 코드 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련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차 넣어봤고요. 원산지 관련해서는 뭐 이런 것들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원산지 판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 변형 기준인데, 또 요거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FTA는 여전히 강력한 툴이다. 물론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FTA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희석이 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FTA라는 그 제도, 그 다음에 그 테두리 안에서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을 받는 거는 추후에도 이제 협상을 하실 때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버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회 수출을 검토하고 계신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조건이나 가세 표준 관련한 건데, 그 금액을 이제 인보이스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게 또 이제 국내 기업 쪽에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거래처죠. 수입자나 아니면 그쪽 수입차의 관세사가 이제 권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이고요.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은 요 특별 페이지 내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이 DB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품목 관세가 주가 되다 보니까는 그 해당되는 품목의 그 관세율을 저희가 넣어놓고 이 시스템에서 조회를 했을 때 내 HS 코드가 안 뜨면은 되게 다행이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철강 알루미늄 관련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DB에 원소스가 없어서 안 뜨는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했었는데, 원래는 이 DB의 다음 업데이트 진행 과정이 저희가 국가별 상호관세가 업데이트 되면은 그거를 반영하기로 했었고, 이제 그때 돼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전에는 포지티브였죠. 해당이 되는 품목의 관세율만 DB 정보에 넣어놨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하면서는 어땠냐면 그냥 전체 HS 코드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철강 알루미늄이나 자동차 부품 이런 거는 그 품목 관세가 있으니까 정보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할 거고, 나머지 HS 코드는 그냥 이제 국가별 상호 관세율만 이제 붙여서, 어쨌건 요는 이제는 이제 이걸 조회하시면은 모든 HS 코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정보가 나오도록 돼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나중에 어떤 추가적인 조치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거는 요렇게 계속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내용들은 중복이긴 한데 그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세계 이슈톡 이게 예전에 비해서 지금 뭐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는 날은 뭐 3건 이렇게도 올라오는 걸로 보고 있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생산하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하시고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 기준으로 설명회도 계속 하고 있고요.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가 지난주에 소개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4월 15일부로 신청은 마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궁금증 있으시면 밑에 관련 부서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장에서 문의하는 상담 사례와 상담 지원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기업들이 이번 이 통상환경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소혁신기업팀 김은영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중소혁신기업팀 김은영입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설명에 조금 지치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무거운 주제라기보다는 코트라가 그러면 관세에 관련돼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 기업들에게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코트라 지원 사업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지금 말씀드린 앞단의 부분은 좀 겹칠 수 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코트라의 주요 지원 사항을 좀 제가 3단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발표하는 저 관세에 대해서 나는 지금 당장 현장의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에 대한 좀 니즈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는 대충 알겠는데 내 상황에 맞춰서 좀 상담도 받고 싶고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관세 대응 119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에는 이제 좋아, 내가 애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대체 시장이 발굴이 필요하고, 그리고 바이어와 신규 바이어 혹은 신규 거래선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까지 가시는 기업분들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단계로 좀 사업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정보 전달이라던가 관세 대응 119는 앞전 발표자분들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좀 장표 위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발표 자료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 자료가 완전 다른 자료이기 때문에 발표 자료는 그 책자에 있는 자료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시장 뉴스라던가 세계 이슈 톡톡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관세 대응 119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상담과 애로를 해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장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상담을 단순히 국내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헬프데스크 총 20개국 헬프데스크에서도 같이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진출 기업에 대한 애로라던가 현지 진출에 대한 정보는 이 20개국 헬프데스크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트라 해외 마케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관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그 기존에 하고 있던 코트라 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이 트럼프 정권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와 코트라가 지금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했고 이틀 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추경안이 검토가 되고 있고 정부안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추경에 수출 바우처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혹시 통과가 되면 저희는 바로 준비를 할 예정이라서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는 이제 관세로 인해 피해를 받은 기업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관세 대응 패키지라고 해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 거점 이전, 대체 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기업당 최소 2천만 원에서 1억 2천까지 바우처 발급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모집이 완료가 되었지만 모집 대상 기준은 여기와 동일하거나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나 변경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아직 사업에 신청을 못 하셨지만 혹시 추경을 대비해서 참고하시겠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모집 대상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이거나 캐나다, 멕시코 중간재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 또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생산 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모집이 돼서 내가 이용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추경안 통과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통과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관세 바우처가 추가로 오픈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수출 바우처 기업과 중복으로 수혜는 아마 안 될 예정입니다. 추경이 통과가 되더라도 아마 기존의 바우처 기업과는 이중으로 수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수출 바우처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게 물류비 정산이 가능합니까? 라고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물류비 상승까지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부 비용 정산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기업분들이 이 설명회에 참석을 해주신 거고요. 오늘이 2주차입니다.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 매주 코트라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저번 주에도 저는 연사로 와서 발표를 해드렸는데 올해 이번 주가 좀 달라진 게 이제 외부 연사분이 오셔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인 세미나를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회는 매주 개최되고 사실 이제 저희가 매주 개최를 하다 보니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4일에는 업종별 협단체 그리고 5월 2일은 근로자의 날에서 현재 미개최 예정이고요. 5월 8일은 자동차 부품 기업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여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설명회 내용들이 동일한 듯 동일하지 않게끔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저희가 계속 공고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이 설명회가 좀 나랑 좀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꼭 오늘 들으신 설명회가 다음 주에 있는 설명회와 동일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주기적으로 참석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코트라 사업들이 막 써져 있습니다. 저는 코트라를 한 이제 10년이 좀 넘게 다니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코트라 사업은 복잡하고 어렵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위에는 월별이고 옆에는 품목과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관세 대응과 상관없이 코트라는 여전히 해외 마케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해외 마케팅 사업을 좀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 기준에서 조금 봤었을 때 코트라 사업을 좀 두 파트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업 맞춤형으로 난 1년간 코트라를 통해서 좀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좀 산업별로 바이어를 좀 집중적으로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파트를 섞어서 진행하시는 기업분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기업 맞춤형으로 1년간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의 장점은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코트라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파트를 저희는 이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해외 지사화 사업,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는 수출 실적이 없거나 아주 조금만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사화 사업은 보시다시피 이제 해외 지사가 없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역할을 해외 무역관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은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는 약간 수출 첫 단계에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은 강소 중견기업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별로도 당연히 코트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산업은 여기 보시는 원형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공급망 소부장, 그린, 공공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전시회, 수출 상담회, 무역 사절단, 그리고 특화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특화 사업은 이제 현지 수요에 맞춰서 본사나 지방에 있는 지원 본부나 해외 무역관이 바이어 상담, 유통망 입점, 화상 상담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상담회, 해외 전시회, 무역 사절단 같은 경우는 사실 매우 익숙하고 전통적인 해외 마케팅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화 사업은 작년에 있었지만 올해 없을 수도 있고요. 올해 있지만 내년에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해외 현지 수요에 맞춰서 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코트라의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은 총 4,500개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수기업 3,000개사, 초보기업 1,500개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 기간제 사업이다 보니까 연초에 모집을 해서 내수기업 파트는 좀 모집을 마감을 했습니다. 초보기업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관세 대응, 긴급 대응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과 온라인 사절단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 입점부터 인콰이리 대응 샘플 배송까지 온라인 수출 지원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수출 희망국 20개국 대상으로 온라인 사절단도 함께 계획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화 사업입니다. 사실 지사화 사업은 코트라의 오래된 사업이라서 모르신 기업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지사화 사업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사화 사업은 매월 모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차수별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 4차 모집은 저번 주 금요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차 모집은 6월, 그리고 6차 모집은 8월, 7차 모집은 10월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전담 직원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마케팅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년간 지원을 받으시는 사업은 일반 지사화고요. 긴급 지사화라고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 전담 직원이 나를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조금 더 밀도 있는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프리미엄 지사화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네모박스는 이제 저희가 관세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체 시장으로 흔히 일컬어지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지사화 기업을 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입니다.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은 이제 지원 대상 자체가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강소기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수출 경험이 있고 탄탄한 중견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 역시 연초에 모집을 마감을 하였지만 4월 말에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 추가 모집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견기업에 해당하시고 아직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지 않으시는 기업이라고 하시면 4월 말에 있을 추가 모집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물류센터 사업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사업들은 이제 전담 직원이 뭐 나를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장편은 좀 생뚱맞게 제가 물류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설명하다 보면 코트라에서 물류비를 좀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제일 많이 받는데요. 공동물류센터를 통해서 물류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 공동물류센터의 국고 지원 사업은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물류센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지에 독자적으로 이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분들 대상으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현지에 있는 협력 물류사를 발굴해서 그 협력 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물류 창고 이용하는 비용 부분 외에도 저희 수출 마케팅이라던가 인증 지원이라던가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방안을 컨설팅을 해드린다라던가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연초에 모집을 해서 연초에 모집을 마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국고 미지원으로도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 자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부담 이용하시는 기업의 대상으로는 차년도 선정평가 시 우대를 해드리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주요 사업을 제가 저번 주에는 없었는데 이번 주에 좀 가지고 온 건데요. 사실 코트라에 있는 많은 사업을 제가 담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급망 소부장, 그린 공공조달, 서비스 ICT, 소비재 바이오 여러 가지 각 산업에 맞춰서 수출 상담회라던가 무역 사절단이 함께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5월과 6월에 있는 사업 혹은 하반기에 있는 사업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린 공공조달 쪽에 세 번째 란 보시면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6월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주까지 업체 모집을 받고 바이어 상담 조선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별 주요 산업에서 열리는 수출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 기업분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현지 한국에서 국내 기업을 만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수출 상담회가 아니라 무역 사절단으로도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라던가 미니 한류 박람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량의 참가비를 제출하시면 이제 선정이 되신 기업들과 함께 이제 한류 박람회라던가 사절단을 개최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시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수출 상담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개최가 되고요. 해외 전시회는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입니다. 전시회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지역 바이어 외에도 다른 지역의 바이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코트라에서는 CES나 MWC 같은 유력 전시회 한국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에 약 105회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 70% 상한까지 국고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참가 전시회라고 해서 저희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 참가 전시회 역시 연초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전시회에서 하는 한국관 같은 경우는 전시회 개최 4에서 6개월 전에 참가 업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단에 써져 있는 5월, 6월 쪽에 있는 전시회 같은 경우는 이미 모집이 마감이 돼서 이제 한국관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9월, 8월, 9월까지 가지고 왔고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www.gep.or.kr에서 한국관이 열리는 전시회 그리고 한국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협회나 기관에서 하는 전시회 리스트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역사절단과 국내 전시회인데요.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사절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속해 있는 지자체 기업들과 함께 무역사절단을 꾸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5월, 6월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플랜트 기계 업체면 아프리카 플랜트 기계 사절단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국내 전시회도 사실 제가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전시회들은 국내에서 열리는 전시회여가지고 국내 기업분들이 부스를 차려서 참여하는 전시회인데 일부 전시회 중에 코트라가 방암 바이오를 유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 대구 국제 뷰티 엑스포에 전시 업체로 참관을 하실 경우에 코트라가 해외 무역관을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을 해서 초청을 하고요. 이 초청된 바이어가 대구 국제 뷰티 엑스포에 있는 전시 업체들과 상담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업들은 현재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나 시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꼭 코트라 주간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은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업체 모집을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코트라 홈페이지를 자주 열어봐 주신다던가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을 해주시면 사업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사업이 있으시면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사업에 관련된 문의는 저희 주간부서라던가 코트라 홈페이지 혹은 코트라 대표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